아,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 전주에 관리계까지 설명드렸죠, 그죠? 자, 오늘은 이어서 공간 재구조학에 대한 설명을 할 차례입니다. 기본서가 나왔어요, 그죠? 기본서 다 받으셨죠? 예, 5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57. 공법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 기본서가 이제 출간될 때가 11월 중순이었는데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지금 보고 있는 공간 재구조학에,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실 입체복합구역 등이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의 일부 규정들, 그 다음에 정비법, 그런 내용들이 상당수가 개정이 이루어졌으니까 작년 책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교재를 구입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실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 이론 강의할 때는 교재를 여러분들이 큰 흐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숲이라고 하죠, 그렇죠? 숲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월 중순 되면 심화 이론 강의로 넘어갈 겁니다. 기본서 수업하는 게 두 번째 수업이 되거든요. 그때는 줄을 싹 다 치드릴 겁니다. 줄을 기본서 가지고 줄 치주고, 그 다음에 교과서, 기본서 전부 다 읽어주고, 그 다음에 별표해주고, 그렇게 다 표시를 다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임의로, 줄을 치든지 이런 거는 조금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실 때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줄을 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줄을 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읽을 때 눈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그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혹시 줄을 친다든지 기본서에 표시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연필로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연필로. 그건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볼펜은 기본 이론 강의 들을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필기하고 이런 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을 듣는 방식이 개인적으로 필기를 하면서 듣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책에다 표시하면서 듣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율 선택이니까 아무 데나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2월 3월 달에 수업을 할 때 책에다가 교수님들이 전부 다 책 읽어주면서 표시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임의로 볼펜으로 표시를 해두시면 나중에 그걸 지워야 되는데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연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서 두 번째 수업 진행했을 때 그때 볼펜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필기는 상관없습니다. 필기는 여러분들 임의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노트라든지 이런 데 하셔가지고 복습용으로 쓰시는 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공간 재구조학인데 자, 보기 전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국토계획법이거든요. 국토계획법이고 오늘이 이제 3주차 수업입니다. 1주차는 그렇게 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2차 과목의 공부방법이라든지 또 부동산 공법이 뭔지 등등에 대한 전반적 흐름 내지는 OT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수업 진도는 안 나갔죠. 이제 전주부터 이제 수업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도를 했는데 저번 주에 광역도시계획 배웠고 그 다음에 뭐 배웠냐면 도시군 기본계획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총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6개의 법률 중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전체 흐름, 목차를 좀 알고 보면 훨씬 낫겠죠. 그죠? 그래서 목차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공법 수업할 때는요, 시험 끝날 때까지 매번 전체 흐름을 항상 잡아줄 겁니다. 5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필기는 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하는 심정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1년 즈음 때 시험 끝날 때가 아니네. 시험 끝나기 전쯤 되면 공법 전체 목차를 외우게 될 겁니다. 외우게 될 거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저 다음에 어떤 목차가 있지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유는 왜 그러냐니까 공법뿐만 아니라 민법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거든요. 어떤 문제는 안 나오냐면 다음 중 부동산 공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다음 중 민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옵니다. 즉 시험은 뭘 내냐면요. 테마를 냅니다. 여기 지금 테마가 있죠. 다음 중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다음 중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뭐를 내냐면요. 민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험 과목은 테마 위주로 출제합니다. 그 테마가 어디에 있냐면 목차 안에 있어요. 목차. 그 전체 흐름의 목차를 알고 본다는 것은 우리가 전체 테마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항상 수업 첫 시작부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마음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나중에 전체 목차가 흐름이 잡힐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요. 국토계획법이거든요. 국토계획법인데, 국토계획법은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이지, 원문은 그게 아니죠. 그죠? 자, 원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원문이, 자, 국토를 어떻게 했나요? 계획을 세웠죠. 국토를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만 세워서는 돼, 안 돼? 안 되죠. 뿐만 아니라 뭐 하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관한 법률을 배웁니다. 우리 이제 부동산 공법은 총 6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6개 법률 중에서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법, 재개발 재건축을 다루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해서 한 번에 짓는 게 30개 이상일 때 통제를 하는 주택법, 그 다음에 29개 이하를 다루는 건축법, 그 다음에 농지법,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법률의 명칭이 국토의 계획 및 유예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생략된 말이 있죠. 국토를 맞아 계획을 세워. 대상은 뭘 잡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자는 이야기죠. 앞에 생략된 말이 뭐냐면 먼저 선계획이고 이용을 하자. 맞아? 나중에 이용하자. 그러니까 뭐부터 세우라는 얘기입니까? 계획부터 세운 다음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법률인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공법이다 보니까 규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국토에 대해서 대상은요, 뭘 대상으로 하냐면 우리 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데 먼저 계획으로 뭘 하고 규제를 하고 나중에 맞아 이용행위로 규제하자. 그래서 테마가 요 법은요, 2개의 테마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 규제 1개하고 이용 규제 1개. 뭐부터 해랍니까? 계획부터 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부터 나와줘야 돼요? 계획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뭐부터 나와야 돼? 계획부터 나와야지. 그래서 책장을 넘기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 나오냐면 광역도시계획이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 배웠죠, 그죠?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전주에 배웠는데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역이라는 말은 넓다라는 개념을 넓다라는 개념을 품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넓다란 말보다는 어디에서 2개 이상의 특광시군이죠. 2 이상의 특광시 군에서의 뭘 제시해야 되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즉 서울과 안양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서울과 안양의 광역도시계획. 서울과 안양과 과천 2개 이상이기 때문에 3개도 되고 4개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특광시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 나오나요? 도시군 계획이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도 계획입니다. 계획. 근데 어디에서 발전 방향이냐면 해당 관할 지역 안에서의 발전 방향이죠. 관할. 그래서 관할 지역의 발전 방향인데 그 발전 방향의 형태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누죠. 그 발전 방향이 추상적이면 무슨 계획이라고 불러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만드는 구체화된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하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그래서 기본 계획은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다 보니까 관할 지역 안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즉 서울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갖다 붙이면 돼요. 서울시 기본계획입니다. 부산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부산시 기본계획, 과천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과천시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저 강원도 평창군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평창군 기본계획,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되죠.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근데 방향만 가지고 현실적 발전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안 되죠. 그래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뭐를 내려주냐면요. 지침을 줍니다. 이 지침을 받아가지고 기본 계획으로 지침을 받아서 구체화되는 계획을 만들어내죠. 그죠?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내는데 어디에서 이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관할 지역 안에서의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내는데 그 계획의 명칭이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겁니다. 관리계획. 그래서 관리계획은 기본 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만드는 추상적 계획이 아니고 무슨 계획이냐면 구체화된 계획인데 총 몇 가지 내용이 관리계획에 포섭이 되게 되어 있냐면 8개입니다. 8개. 8개. 이 8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시험은 여기에서 국토계획법 3분의 2가 출제가 될 겁니다. 요 안에서. 그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죠? 계획,
계획이죠. 그죠? 계획이 먼저 나오는 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왜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왜 당연해요? 법률 명칭이 계획으로 먼저 규제를 하자고 했거든. 그러니까 계획으로 먼저 규제를 하자라고 하고 계획이 안 나오면 그거는 명칭과 내용이 상충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획으로 먼저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묶으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계획 규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를 계획으로 규제하고 있어요? 그죠? 뭐를 계획으로 규제하고 있습니까? 국토 공간을 계획으로 규제하고 있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 관할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없죠? 독도도 관할에 속해 있습니다. 경상북도, 그 다음에 울릉군, 독도리라고 하는 하나의 관할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관할에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죠? 관할의 발전 방향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 얘기 되고, 그 다음에 관할이라고 하는 한 개의 발전 방향이 아니고 몇 개, 두 개 이상이라고 하는, 그죠? 시군이 상호 연동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둘 이상의 시군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축을 나타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광역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계획 규제가 됐죠. 그죠? 그러면 계획으로만 규제 계속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후 무슨 규제가 나와줘야 된다?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나와줘야 돼요. 뭐를 이용할 때 규제할까요? 뭐를 이용할 때 규제한다고요? 좀 나와야 되지 보자고요. 국토라니까 자꾸 잊는데 국토에 대한 이용 규제예요. 국토에 대한 이용. 그러니까 목차가 내용을 다 품고 들어온다니까요. 그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요 테마대로 출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국토에 대한 이용 규제인데 그 이용 규제로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게 뭐가 있냐면 개발 행위 허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그러니까 뭐냐면 국토를 이용할 때 규제하자 이거죠. 그죠? 어떻게 이용할 때인데, 그러니까 국토 공간 안에서 1년의 개발 행위를 할 때입니다.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1년의 개발 행위를 옛날에 그냥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토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겠다. 규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규제의 방법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입법자가 선택한 게 뭐더라?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개발 행위 허가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몇 개의 규제가 있어요? 몇 개의 규제가 있습니까? 계획 규제 한 개하고 무슨 규제? 이용 규제 한 개예요. 그죠? 계획 규제 하나, 이용 규제 하나. 그죠? 목차를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은 여기에서 이제 출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다음은 광역도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다음 중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다음은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다음은 1, 2, 3, 4, 5. 여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뭐로 출제를 하냐면요. 테마로 출제를 해요. 테마로 항상.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요 테마가 어디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 공간 안에서 국토계획법 전체 여러분들 보고 있는 교재 있죠. 그죠? 요 교재 안에서 어디에서 위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공부를 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무턱대고 그냥 공부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디를 배웠냐면요. 광역도시계획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죠? 이건 전주에 배웠습니다. 기본계획은 언제 첫째 주에 배웠죠. 기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수립과 승인. 그죠? 광역은 두 개 이상인데 둘 이상이 어딘지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뭐하고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 뭐 한다?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죠? 구속력이 있으니까 구체화되는 계획으로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수립한다는 표현을 안 쓰잖아. 어떻게 합니까? 입안하고 결정 고시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적인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관리계획과 같이 있는 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자, 새로 들어왔거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인데, 명칭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들 때 그 제도에 대한 명칭을 달거든요. 그 명칭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는 사람. 그 전문가들이 이제 제도를 만들면서 요거는 어떤 계획이다.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에 대한 명칭을 달죠. 예를 들자면 분양가 상한제다. 아니면 투기과열지구다.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죠? 등등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다. 아니면 좀 전에 본 바와 같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다. 아니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런 말들이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럼 누군가가 그 말을 뭐예요?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만들어낼 때 그냥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 제도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글자를 모아가지고 여러 번, 수십 번의 토론 끝에 그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을 때 그 제도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요. 그 글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죠? 가만히 안 봐도 돼. 좀 움직여서 상관없어. 글자를 갖다가 보고 있으면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법을 처음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위헌한 법률이라고 있다. 법률 명칭이 길어요. 수험생들이 보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해, 왜 이렇게 길어? 짜증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국토의 계획 및 위헌한 법률이라고 법률 명칭을 달면서 형법, 민법, 그죠? 무슨 법이라는 법률 명칭, 상법, 이런 식으로 법률 명칭이 있다니까 그 법률 명칭을 달면서 그 명칭을 다는 누군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걔들이 그냥 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내용을 가장 잘 함축할 수 있는 글자가 뭔지를 모아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국토의 계획 및 위헌한 법률이라고 명칭을 달 때는 어디에 초점을 주고 맞췄겠어요? 제일 먼저. 어디에 초점을 줬겠어요? 이거겠죠, 이거. 계획에 초점을 줬겠죠, 그죠? 어디 안에서? 국토공간에서. 옛날에 도시계획법이라고 있어요. 2003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법이 있었냐면 도시계획법이라고 있어요.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이 도시계획법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폐지를 하고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법은 계획을 세웠다니까 어디에서? 빨리 얘기해. 자, 다시. 이게, 자, 잘 들으셔야 돼. 법을 공부하면서 법의 연원이 있어요. 그 법을 만들어내는 목적. 우리가 규제를 배울 거란 말입니다. 규제를 만들 때 목적이 있다니까? 그럼 시험을 뭘 내냐면 그 목적을 내게 돼 있어요. 목적.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수만 개의 법률 명칭이 있거든요. 만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민식이가 이름 바꿨나? 자, 만식인데 민식이 이름 바꿨나? 아, 바꿨네. 자,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 뭐야? 예? 스쿨존이에요. 스쿨존에서 시속 얼마가 넘어서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왜 민식이법으로 만들었냐면 그때 사건이 어떤 법률 명칭보다도 각인이 잘 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법률 명칭을 달 때는 그 법이 품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그 내용을 가장 잘 함축적으로 놓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법률의 명칭을 배우게 될 겁니다. 듣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법 중에서 법률 명칭에도 많잖아요. 그죠? 민법도 끝이 아니잖아요. 민법 안에 보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시법도 안으로 들어오면 등기법, 지적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법률 명칭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법률 명칭들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그 명칭 안에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가지고 말씀드린 이유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 국토의 계획 및 위헌한 법률 이거 외우는데 딱 얼마 걸리냐면 6개월 걸려요. 6개월. 제가 수업을 해본 결과입니다. 수십 년을. 예를 들어서 질문하러 오는데요. 국토계획 및 위헌한 법률을 갖다가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으로 오는데 이 명칭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뭘 하냐면 질문해요. 나한테. 그러면 명칭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해버리면 질문을 받는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럼 뭘 의미하냐면 시험장 가면요. 시험은 뭐냐면 자,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면접관이 들어보고 5점을 줄지 3점을 줄지 6점을 줄지를 정하는 게 아니고 시험은 다음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시험지는 이야기를 해야 안 해요? 시험지는 말을 하냐 안 하냐? 안 하죠. 그거 내가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각종 용어들이라든지 요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테마가 만들어져 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죠? 그래서 이 법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토에 대한 선계획과 후 이용 행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뭘 하려고 제가 하냐면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지금 57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어요? 공간을 뭐 하자? 구조화 계획입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가만히 한번 봐봐봐. 공간을 뭐 한다고요? 재구조화 시키는 계획이래요. 그냥 공간 재구조화 이래 보지 말고,
보지 마. 한 번 정도는, 제가 수업할 때 언급을 할 건데, 한번 가만히 한번 봐봐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공간 재구조학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작년 3월달, 올해네요. 24년 3월달에 제도가 새로 들어가지고 교재에 이제 편제가 됐거든요. 이게 왜 필요했을까?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24년에 만들어냈어요. 3월달에. 이게 왜 필요했을까? 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공간을 재구조한대요. 자, 그러면 공간을 재구조한다 그러면 어디 안에 공간이겠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토겠지 뭐. 국토 안의 공간이겠죠. 그죠? 국토 안의 공간. 국토 공간을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개발이 된 곳. 개발을 하고 있는 곳. 세 군데로 나눌 수 있겠죠? 혹시 네 군데로 나눌 수 있으면 네 군데로 나눠주세요, 저한테. 개발이 끝난 곳, 개발을 현재 진행 중인 곳, 아니면 아직까지 미개발 지역. 맞습니까? 네. 그러면 공간을 재구조한대요. 그럼 이 세 군데 중에서 어디가? 덥다. 히터가 너무 세네. 세 개 중에서 어디 같아요? 공간을 뭐 한대요? 재구조한대요. 다시. 요 포인트는 요거겠네요. 제자가 포인트겠네. 다시. 네. 어디가 이게서? 1번. 객관식으로 합시다. 우리 객관식 선수가 돼야 되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우리 이제 시험은 오지선다인데, 3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번에 생각하신 분. 오, 야, 압도적으로 많네. 2번에 생각하신 분. 3번에 생각하신 분. 그죠? 공간을 재구조한대요. 구조화가 돼야지 재구조가 되지 않나? 구조화 되지 않았는데 재구조화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수리라는 건 수리한대. 뭘 수리한대? 수리한다는 건 뭐이대? 제품이 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야. 있다는 이야기야, 이거. 이거 맞아요, 1번이에요. 이거죠. 그러니까, 자, 어디로 가냐면, 우리 요 관내로 갈게요. 우리 관내. 우리 관내로 옵시다. 우리 관내로 온다 그러면 우리 관 안에서도 신도시가 막 만들어지는 곳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미 구도심가가 형성돼가지고 도로도 좁고, 그 다음에, 주택도 낡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이런 동네도 있고. 맞습니까? 그죠? 그런다 그러면 어디에 주로 해당할까요? 주로? 그죠? 기존의 구도심가 중심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공간 재구조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죠? 정점을 찍고 지금 출생자하고 사망자 대비 누가 많아요? 출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사망자가 많죠. 인구가 줄고 있단 말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계속 신도시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뒷일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현재는 좋은데 우리 다음 세대, 보통 한 세대를 30년을 보고 있는데 지금은 30년보다 좀 길기는 깁니다. 요즘은 굉장히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길기는 긴데 통상적으로 과거부터 한 세대를 갖다 30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다음 세대 30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무리 상상해 보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끔찍한 일들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택의 대부분의 구조는요 6대 4입니다. 공동주택이 6이고요 단독주택이 4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필연적으로 뭘 가져가냐면요. 단독주택은 100년을 갈 수 있는데 공동주택은 필연적으로 40년 뒤에는 무조건 재건축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재건축.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내지는 2010년에 지어진 35층 내지는 50층짜리 아파트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지어져 있는 50층짜리 2010년에 지어진 2020년 10년에 지어진 아파트가 2050년이 됐어요. 2050년. 그럼 뭘 해야 돼? 재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왜? 이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지금은 재건축은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15층짜리 아파트 내지는 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증가로 세대수가 증가합니다. 증가된 세대수만큼을 비용으로 상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중에 35층 아파트가 몇 층이 될까요? 45층, 55층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다니까. 지금은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걸.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걸 누가 채워? 어떻게 채워, 그 방법을. 그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다 돈을 다 내놔야 됩니까? 재건축하는 비용을? 소유자가 다 내놔야지, 소유자가. 그 소유자들이 그 돈을 내놓을 여력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널려 있겠네, 주위에.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죠? 단지 지금은 우리가 주택수가 부족해서 신도시를 만들고 막 하지만은 나중에 먼 미래도 아닙니다. 10년, 20년 뒤에는 그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의 연령대가 얼마냐면요. 4, 5, 60대입니다. 4, 5, 60대. 4, 5, 60대들이 30년 뒤에는 7, 8, 90대로 바뀌어요. 7, 8, 90대, 7, 8, 90대, 7, 8, 90대. 그 사람들이 재건축할 돈이 있어, 없어? 없어. 지금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자꾸 신도시를 만들기보다는 맞아 공간을 다시 구조화시켜서 그 지역을 다시 쓰자 이겁니다. 쓰자. 그죠? 이게 이 공간 재구조 계획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그래서 부족한 기반 시설이 있으면 이를 막고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반시설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구조화시키는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신도시의 구조는요. 신도시를 근교에서 만들면 새 아파트를 요즘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인구가 증가돼 가지고 우리가 신도시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를 하는 정책을 쓰더라. 주로 신도시로 옮겨가는 그런 정책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과는 텅 비어버리는 그런 공동화 현상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 비어버리는 구도심의 공간을 맞아 재구조화시켜서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고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공간 재구조화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좀 잡아두셔야 되고 이것도 하나의 뭡니까? 계획이죠. 계획인데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특징적인 부분이라든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드는 절차적인 것은 1도 신경 안 써야 됩니다. 뭐하고 똑같냐면요. 관리계획과 똑같아요. 관리계획 절차하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만드는 절차가 거의 95%가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점 5%만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시면 되지 별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관리계획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죠. 공간 재구조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다고요? 입안하고 그 다음 뭐 한다? 결정하고 고시한다. 누가 입안합니까? 입안고자 누구야? 싹 다. 행정청 싹 다 나왔잖아. 그죠?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관리계획은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했나요? 국장. 자, 여기서 차이점이 많은데, 관리계획은요,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시도 또는 대도시시장입니다. 근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는요, 우리가, 누구냐면, 시도지사지, 대도시는 나오지 않더라. 그것만 여러분들이 하나를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관리계획 절차하고 거의 유사한 게 아니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요, 뭐를 우리가 포함하는 거냐면, 관리계획에 아직 여러분들 암기는 안 돼 있는데, 6, 7, 8이 있죠, 6, 7, 8. 6, 7, 8. 6이 뭐야? 도시 혁신구역. 7이 뭐냐면 복합용도구역. 아직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못 외울 겁니다. 못 외워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이 뭐냐면요.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용도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재배치하고 하는 등을 다루는 계획,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특화시켜가지고 이 세 가지만을 따로 특화시켜서 만드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부른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몇 번에 있는 6번 또 7번 또 8번에 있는 내용이 따로 빼내서 어디에서 다시 만들어진다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전반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체킹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공간 재구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 한 봐봐. 자, 공간 재구조화는 어디에서 개발이 망한 곳? 끝났죠? 여기서 이 개발이 끝난 곳의 공간을 맞아 구조화시키는데 어떻게 하자? 재구조화시키자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아까 세 가지 용도구역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도시 혁신구역. 두 번째
그죠. 복합 용도고요. 자꾸 이야기해야 돼. 처음에는 어색한데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입이 익숙해져.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입체 복합구역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 개발이 완료된 구도심가에서 이 공간 재구조학을 만들어가지고 혜택을 줄까 규제를 할까? 혜택을 줄까 규제를 할까? 혜택을 줄까 규제를 할까? 에? 둘 다죠. 둘 다지. 공간을 재구조화시키려고 그러면 어떨 때는 규제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혜택.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휘두를 겁니다. 그러면 혜택을 더 많이 줄까요? 규제를 더 많이 할까요? 공간을 봐봐. 어디가가 있는데 구도심가가 있어. 구도심가가 있어. 그러면 거기를 재구조한대. 그죠? 그럼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에 있는 규제가 있을 건데 그 규제를 또 다른 규제가 들어와서 공간을 재구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뭐 알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규제를 줘야 되겠죠. 혜택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구도심가에 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에 산다고 생각해 봐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공간 재구조 계획을 통해서 여기를 다시 탈바꿈 시킨대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규제가 더 많아지면 내가 찬성을 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하고 혜택을 둘 다 주기는 주는데 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렇지. 자, 들어갑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 1안. 이게 개념이야, 개념. 이런 거 시험 안 냅니다. 토지 이용이나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나왔네. 여기 포인트야. 강화가 아니네. 봐라. 완화해주잖아. 아, 또 줄 치야지. 또, 좀 넣어봐, 줄 치고. 자, 시험 안 넣는다. 용도구역의, 몇 개 용도구역이라고 했어요, 제가? 완화한 용도가 몇 개? 3개.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수립하는 계획을 따로 빼가지고 무슨 계획을 본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완화해주는 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잠깐 생각해봐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 특성을 알면 당연한 말들이 이제 한 개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말의 의미를 다시 구조화시킨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그냥 해버리면 요걸 뭐 한다? 요거는 암기 영역입니까? 아니면 이해 영역입니까? 이 암기로 바뀌어 이게. 그래가지고 완화 시험장 가서 강화이라고 웃을 일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한 방에 틀어먹고 나옵니다. 한 방에 틀어먹고.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떤 다른 곳에 가면, 다른 계획에 가면 강화하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헷갈린다 이랍니다. 어디는 강하고 어디는 완하다. 그래서 헷갈리는 게 아니고 제도를 이해해야 돼.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면 당연한 것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한 애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 내용 보시면 공간 재구조하기는 어떤 내용을 담대라니까 특광시 특별자치 시도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위반한다. 3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요? 도시 혁신구역. 두 번째 복합 용도구역. 세 번째 도시공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거는요. 관리계획에 몇 번에 있는 거냐면요. 6번, 7번, 8번에 있는 내용만 따로 빼가지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따로. 그러니까 관리계획의 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관리계획 절차하고 거의 유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관리계획처럼 계획도서하고 설명서를 작성하면 되고 작성 기준 나오는데 그럼 공부에서 무슨 기준 몽창구리 누가 정하라고 했습니까? 국장이 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안권자와 입안 절차 보시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권자는 관리계획 입안권자와 뭐더라? 동일하다라고 법 35조 2 제2항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관리 입안권자가 똑같아요.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누군데? 우리 배웠잖아. 싹 다. 원칙은 특광시장군수.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 국가계획과 관련되든지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국장이 할 수도 있고, 그죠? 도지사가 하는 경우 있죠. 2개 이상의 시도가 아니고 어디에 걸쳐서 시군에 걸쳐서 할 때는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직접 할 때도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똑같습니다. 싹 다 행정청 싹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장은 공간 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경쟁력 향상이라든지 특화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관계 특광시장 군수한테 요청을 받아서 공간 재구조화계획을 국장도 입안할 수가 있더라. 뭐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는 국장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원래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입안 절차는 제일 먼저 이제 어떤 절차로 만들어진다고 좀 전에 말씀드리냐면 입안에서부터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어떻게 만들린다고요? 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안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예요? 그렇지. 잘하네. 그 다음 뭐하고? 의견 듣죠. 의견 항상 몇 번 들으라고 했어요? 두 번. 누구한테? 지역 주민들에게.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의회로부터 의견을 듣거든요.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라든지 주민과 의회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절차를 만다 준용한다. 똑같아. 그래서 기초조사할 때 환경성 검토나 토지 적성평가나 재취약 성분성이 포함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가 아니고 14일 이상을 열람시켜주고 열람 기간 안에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대해서 많은 거 결과 통보를 해주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은요, 입안권자가 속한 특광시 군 의회로부터 의견을 들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초사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똑같아요. 기초사나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재취약 부선,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된 날로부터 몇 년을 했더라? 5년을 했죠. 관리계 똑같죠? 그게도 5년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생략할 수가 있더라. 자, 입안을 제한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관리계획도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듯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입안을 제한하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하냐면 똑같네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 내용 똑같습니다. 3개. 도시혁신구역,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이체복합구역, 이 3가지에 대해서 입안을 막을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막을 수 있다.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동의요건이 나옵니다. 동의요건은 면적 얼마?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지역 주민들이 그죠? 제한을 할 건데 그 면적이 얼마? 3분의 2. 그 다음에 도시공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면적 얼마?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정리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한 절차. 제한할 때 뭐 동의, 우리가 관리계획 입안 제한할 때도 도시계획에는 심의를 거쳤습니까? 자문을 거쳤습니까? 자문. 똑같네. 자문. 그 다음에 결과 통보 기간은 며칠이야? 45일. 비용은 부담. 시켜야 한다.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똑같네. 완전히 똑같네요. 그러니까 별로 체크할 게 없죠. 자, 3자의 입안 제한이 있습니다. 3자. 3자인데 요거는 우리가 관리계획 파트에 없는 거죠. 자, 제3자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는 아닌 경우입니다. 공간 재구조학 입안 제한받은 공간 재구조학 입안권자는 그 지역에 입안 제한한 곳에 어떤 토지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국 공유재산이 포함이 됐고요. 그 면적의 합이 전체 면적의 용도구역의 면적의 얼마를 초과하더라?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재구조화 계획, 도시혁신구역, 입체복합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안을 제한했는데 그 면적이 얼마냐면 만약에 3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한 거야. 근데 그 중에서 50% 이상 15만 제곱미터 이상이 국 공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지역 주민들만 제한하는 게 아니고 3자도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으면요. 국 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어. 몇 프로 이상? 50% 이상. 50% 이상이 아니네요. 초과네요. 초과. 50을 초과네요. 그러니까 30만 제곱미터면 15만 제곱미터가 아니고 15만 1, 그죠? 이상. 그다음에 15만을 초과할 때 그때는 3자도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는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라고 하니까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정 절차도 똑같아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누가 빠져있네? 누가 빠져있네? 대도시가 빠져있어. 조심해야 돼. 관리계획 결정권자하고 관리계획 결정자하고 한계가 달라요.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시도, 대도시죠. 그런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누구는 결정할 수 없더라?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대도시가 빠지면 시도에서가 직접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한다. 하지만 국장이 입안한 것은 당연히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결정할 때 절차로 들어가면 협의하고 심의를 거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고시하고 열람하고. 그 다음에 효력은 똑같아요. 관리계획도 언제 효력을 발생합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형 도면이 필요 없더라. 그러면 지형 도면을 안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내용은 관리 계획으로 관리를 해주면 된답니다. 됐습니다. 다 했네요. 의제사항. 기득권보 뭐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배웠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관리 계획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데, 공간 재구조화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관리 계획처럼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 지형 도면이 어디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만드는지 지형 도면을 고시를 해줘야 돼요. 자, 입안하기 전에 절차로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죠? 그러고 그 다음에 뭐하고? 의견 듣겠죠. 의견은 항상 몇 번, 두 번,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부터. 결정하기 전에 뭐하고요? 협의하죠. 물어봐야 되겠지. 잘 모르면 그럼 뭐 한다? 심의를 거치겠죠. 자, 이게 공간 재구조화계획입니다. 이런 공간 재구조화계획은요, 무엇에 대해서 입안을 할 거냐면요, 관리 계획에는 6, 7, 8번. 6번, 도시 혁신구역. 7번, 복합용도구역. 8번, 입체 복합구역에 대해서 누가 입안을 하냐면, 누가 입안합니까? 행정청, 싹 다가 합니다. 원칙은 누가 할 거고? 광, 시장, 군수가 하겠죠? 예외적으로 누구도 입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국장이나 도지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정권자가 원칙은 누구든가요? 관리가 달라, 이거. 이게 달라. 뭐, 시도입니다. 누가 나오면 안 돼. 대도시는 아니야. 그죠?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고, 네, 국장이 할 수 있죠. 그죠? 시도가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 협의 시비는 당연히 어떤 라인을 탈 거고, 지방 라인을. 국장이 할 때는요, 중앙 라인을 타겠죠. 원칙이 특광시한 군수이기 때문에 의회는 어디 의회? 특광시 군 의회를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입안권자에게 안을 입세우는데 어떤 안을 만드냐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요? 도시 혁신구역이죠. 그 다음에 복합 용도구역이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입안을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역 주민들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안이라는 건요, 안을 만다, 제시한다 이겁니다.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있냐면 이 세 가지 셋 다를 제안할 수 있더라고요. 제안할 때는 봐봐, 어디를 종로에 있는 어떤 지역을, 그죠? 그 지역을 공간을 재구조시키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입안을 해달라고 입안권자에 제안을 하는 거야. 근데 갑이라는 사람 혼자서 제안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반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정당성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제안할 때는, 그죠? 전체 면적의 얼마를 동의를 받고? 3분의 2.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은 전체 면적의 얼마?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서 입안을 제안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의 제한을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데, 요 제한하고자 한 곳의 면적이 50% 초과가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국공유지니까 지역 주민들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옆 동네도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구도 제한할 수 있다? 제3자도 입안을 제한할 수 있죠. 제한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죠? 그러면 입안권자는 제한 들어왔으니까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도계의 심의를 거치고 자문을 거친다는 게 심의가 아니고. 그리고 안이 제시가 됐으니까 제시한 안에 대해서 결과 통보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며칠? 45일 하고, 네가 제한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서를 검토할 때 증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끝. 그리고 지형 도면을 고시하면 그제서야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생긴다. 근데 지형 도면 고시를 안 할 때는, 그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됩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에 있는 내용이 거의 95%가 여기서 그대로 복사뜨가 가져오기 때문에 뭐가 정리되면 자동 해결되냐면 여기서 줄치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 계획을 먼저 공부해가지고 그게 숙지가 되면 그대로 가져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걸 지금은 공부할 필요가
없고 관리기 정리됐을 때, 그죠? 그거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되는 정도지 별도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거는 필요하겠죠. 새로 들어온 제도이기 때문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하는 등등에 대한 검토는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요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했네요. 좀 쉬죠. 쉬었다가 이제 드디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할 건데, 자, 좀 쉴까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